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십자 앞에만 서면 우리는 왜 작아지는가 하는 그런 다소 도발적인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십자만 보면 다 기독교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유물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것을 어, 보기만 하면 기독교 혹은 서구 사회에서 추방된 네스토리오파의 그 십자가, 그것이 아시아에 전파되었다. 또 우리의 고대 동방의 나라에 전파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는 게 그밖에 없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적당한 상황을 꽤 맞추기 때문에 정작 우리 자신의 전통적인 그런 역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십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이미 일전에 영상으로 올린 바가 있기는 하지만 이 영상에 대해서 댓글을 올리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고대의 우리의 문자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다리 긁는 그러한 그 댓글을 다는 걸 보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전에 올렸던 그 영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뭐 1, 2분 정도로 압축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쇼츠로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한 몇 달 지나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전에 올렸던 불국사와 관련된 그 내용, 그것을 보다 좀 더 자료를 보충을 해서 설명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 십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십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꾸 보면은 어떤 그 기독교, 이것에 대해서 연상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 말고는 뭐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 우리나라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십자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자, 일단 원래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상나라 때의 그러한 그 유물인데요, 토기인데요. 여기 보면 자, 정확하게 불국사 십자가와 같은 그런 십자가 여기 들려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십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 상나라가 동이족의 나라다, 이렇게 세간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죠. 뭐 사실 뭐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보면 동이족이라고 하는 말은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동쪽에 사는 사람들, 이런 말이죠. 또 동쪽에 있는 나라들, 이런 말인데 이것을 족이라고 붙입니다. 족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과 계승 관계가 서로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 갑골문이나 또 금문, 여기에 보게 되면 동이족이 동이족을 정벌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또 이 문자 자체가 황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이것은 동이의 나라라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잠신 리조의 남편이 되는 황제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손들 중에서도 동방에서 살았던 그리고 나라를 이루었던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동이족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 한민족의 선조들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상나라 때에는 나라가 전체적으로 3,300여 개의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국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전부 다 한민족의 조상들만 그 땅에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동이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상나라 때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열 십자가, 불국사의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유물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기용 도끼입니다.
여기에 보면 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새겨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있어요. 자, 이것은 도끼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됐는데 세우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십자가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종교가 탄생하기 이전부터 이런 십자가는 우리 역사에 누구나 다 아는, 당대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보면 인식하는 그러한 상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불국사 십자가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불국사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상나라 때 이 십자가와 이것은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상나라는 기원전 1600년에 성립된 그러한 나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국사 이것은 뭐 한 6, 7세기 됐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 상나라와 불국사 이것이 시차가 대략 2300년의 시간을 두고 이렇게 전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여기에 이건 이제 김해박물관 그 유물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도 역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뭐 신라뿐 아니라 가락국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이것이 고구려 유물이나 백제 유물이나 다 똑같이 우리 한민족의 나라들은 다 이것을 자신들의 아주 중요한 상징으로 여기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다소 변형된 그런 십자가가 될 터인데 여기 보면 십자가라 할지라도 여기 십자가라 할지라도 이것만 유난히 가운데에 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개토대왕 경주호 여기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광개토대왕은 이렇게 되어 있고 금문에 보게 되면 이런 형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바로 이 구멍처럼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작게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물과 관련이 있는 인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속한 족단, 다시 말하면 천신신농 하나님의 그 상징이 되는 태양을 여기에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신신농 임금님의 자손이다. 이런 표현을 여기에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안에 둥근 그 원, 태양을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같은 것인데 이 둘은 같은 표현이지만 보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자 하는 어떤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는 이렇게 나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요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열십자 바깥으로 이렇게 큰 태양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태양의 자손이 또 태양을 자신의 족표로 하는 그러한 족단이 여기에 열십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열십자라는 것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첫째는 신농임금님. 신농임금님은 화폐로서 청동화폐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요것만 단독으로 딱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건 발음은 신으로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이전 시대에 이런 신으로 읽는 인물은 사마천 사기에 쓰여져 있는 신농 임금님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이라고 읽는 인물, 그분은 유일한 사람, 그분이 바로 황제 이전에 있었던, 황제 이전에 다스렸던 하나님으로서의 전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의 지위를 물려받는 자손들은
그 자손이기 때문에 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이건 천신 신농 임금님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신농 임금님의 따님이 되는 뉘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황제와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소호 금천씨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고 족보를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하나의 글자로 표시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여기에 유물에 나타난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두 분 사이에서 태어난, 이 두 족단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 다시 말하면 천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뉘조 황제의 족단 그 사이에서 부부가 돼서 그 자손이 태어나게 되면 이것은 한 사람을 나타내는 열십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두 가지로 천신 하나님과 이 뉘조의 신자를 이렇게 해서 하나로 표현했느냐, 아니면 뉘조와 천신 하나님 족단 사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인물 그를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 이것은 각각 다르게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그 자손 중에서 이런 것을 자신의 시칭으로 삼은 한 사람이 있으니 이건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은 만약에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열십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갑으로 읽습니다. 갑을 병정할 때의 갑. 이건 갑으로 읽고 이건 신으로 읽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이렇게 천신 하나님 그 안에서 천신 하나님과 양잠신 뉘조 이 두 분의 그 족표가 이렇게 따로 표현된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기에 보면 그 중에서도 특히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바깥에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더 한 번 더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확하게 이것은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천신 하나님에게 소속되는 그러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물은 바로 천신 하나님과 양잠신 뉘조 이 두 족단이 결합을 해서 연맹체로서 고조선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동그라미만 있죠. 바로 이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천신 하나님의 자손,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표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안에 있는 이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이렇게 태양을 나타내는 이러한 원과 그 다음에 여기에 삐져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불꽃입니다. 자, 이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고 문헌에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신농 임금님은 바로 태양, 이 태양을 나타낸다. 그래서 염제는 신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염제는 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염제를 다른 표현으로는 불꽃 염자를 써서 불화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염제할 때 불화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가지고 말을 할 때는 화재, 불임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태양이 가장 중요한 신농 임금님, 태양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았던 그러한 신농 임금님의 그 상징이 되고 있고, 그 자손들은 바로 내가 천신 하나님에게 속한다, 그분의 자손이다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태양을 표현하게 되죠. 그리고 이 바깥의 큰 원, 이것은 우리의 태극기에 있는 태극기 정중앙에 있는 그것과도 일맥상통하고 같은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극기는 나는 또 한민족은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 이어가는 그러한 민족이며 그 민족을 담는 그릇이 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징을 보게 되면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이 원, 이것은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바로 세워진 이것은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양잠신 뉘조를 나타내는데 자, 이 형태를 보게 되면 이 안에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원으로서 위를 나타냈죠.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밑에는 불꽃의 형태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불꽃의 형태로 했고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올라온 것은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자체가 천신 하나님의 시칭이고 그 다음에 천신 하나님의 주요 상징이 불꽃이고 또 다른 중요 상징이 이 태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백호통에 나오는 염제는 불이다. 염제는 태양이다. 이렇게 기록한 것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러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신 하나님과 한민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고조선은 바로 천신 하나님과 양잠신 뉘조 즉 황제 족단과 연합한 그런 나라였다. 이런 그 내용을 여기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국립 부여박물관에 있는 것인데 이 시기와 고조선과의 시간 차이를 생각하면 대략 뭐 3,000년 가까운 그런 시차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정확하게 그러한 고대의 고조선의 내용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 참으로 불가사의하면서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다음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열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손잡이 꼭지 이 부분에 둥글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앞에 보았던 가운데 중앙에 동그란 원을 파서 그 열 십자가 천신 하나님과 뉘조의 그 시칭을 결합해서 만들었고 그 태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신농 임금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그 백호통의 그 설명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X자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하나의 상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자, 원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을 셋으로 해놓은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태양을 셋으로 해놓은 것은 이 신이라는 글자, 천신 하나님의 상징이 태양입니다. 이분의 상징이 태양이란 말입니다. 이분의 상징이 태양이죠. 그리고 이분의 따님, 바로 십자로 되어 있는 따님 양잠신 뉘조 역시 태양입니다. 아버지인 신동 임금님을 따라서 자신의 상징 중에 하나가 태양이죠. 나는 신동 임금님의 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아드님 희화씨. 희화씨 역시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이니까 이렇게 자신의 상징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중심에 있는 이 열십자는 아버지인 신농 임금님의 상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양잠신 뉘조일 것이고 세 번째가 희화씨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것이 신이라는 글자가 세 개가 있으니까 삼신이고 삼신을 나타내는 태양이 세 개니까 이건 역시 삼신을 상징으로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열 십자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농 임금님과 그 따님이 되는 양잠신 뉘조가 황제의 족단과 혼인을 해서 이렇게 고조선이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정권이었다. 그러한 나라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근문에도 보면, 자, 여기에서도 열십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것은 이제 열십자 형태는 같지만 이것은 후손으로 내려가게 되면 고향 임금님의 다음 세대, 즉, 고조선 4대째에 가게 되면 그 4대째를 나타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십자 형태가 있고, 이렇게 된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중국 학자들은 다 똑같이 이것을 아자로 봅니다. 아자. 아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것은 천신 하나님, 남자의 상징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뉘조로 시작되는 우리한테는 배우자 족단이 되는 황제 족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남자 둘, 천신 하나님부터 시작된 남자 둘과 여성 둘의 이 혼인제도, 그러니까 네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4인 1실. 4인 1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꺾은 이것은 행할 행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푸나루와 모계자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 둘, 여성 둘이 해서 4인이 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혼인제도를 행했다 하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그 시대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동서라는 말로서 아로 칭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이것은 계속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 남성을 나타내는 이 상태가 이 신자라고 하는 이 시칭이 여기에서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바로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뜻은 동일하죠. 남성 둘과 여성 둘이 하나의 가정을 이루었다 이런 표현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요 바깥으로 나온 이것은 신농 임금님의 자손 4대째를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가 되고 이것은 신농 임금님의 4대째 외손을 나타내는 4대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시대를 살았지만 이것은 구별이 돼서 이건 천신 하나님의 자손 4대 이거는 천신 하나님의 4대째 외손 이 족단이 서로 간에 계속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서라고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중국 학자들은 다 이것을 아로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반만 맞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은 아마도 이것은 그 누에를 간화시킨 그러한 상징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손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것도 그러니까 뉘조와 황제 족단에 대한 그 4대째 자손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이건 손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은 누에가 여기 둘이 결합된 것이고 여기도 누에가 둘이 결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에가 바로 여기 보면 옆으로 횡어로 된 신이라는 글자가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것이 이 아자가 뉘조와 그 모계로서의 그 자손을 나타낸다.
그것을 알려주는 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들어있는 청동 기물은 바로 미조 족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기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자, 같은 글자죠. 십자 같은 불국사 십자와 같은 것인데 이 아자와 그 다음에 이 궁입니다. 여기 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궁이 두 개가 합쳐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활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활이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으면서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자가 있습니다. 아자라고 하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실제로는 아자가 아니라 개자가 되는데요. 하여튼 아자로 뭐 통용되고 있으니까 아라고 할 때 그러면 이건 고조선 4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향 임금님 이거는 활로 표현된 고향 임금님.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 궁고향 이렇게 활을 잘 쏘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궁고향 이렇게 읽는데 바로 이 궁이라는 것이 최초로 등장한 것이 바로 고향 임금님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방향을 달리했어요. 좌우 대칭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이 최초로 나왔던 이분의 다음 세대 후손이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후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화살 표현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의 3대 그러니까 손자가 되는 고향 임금님 그리고 증손자가 되는 바로 이 궁이 여기 두 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는 푸나라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조선 4대째의 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바로 이 아자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호랑이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호랑이 머리에 따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바로 삼신을 나타내는 것이죠. 삼신을 자신이 받드는 그러한 인물이다 하는 것, 시조인식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삼신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호랑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랑이라는 건 누굽니까? 바로 황제를 나타내는 것이죠. 황제는 최초로 고조선이 시작될 때에 삼신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서열로 봐도 혈통상의 효율로 봐도 천신 하나님의 상대가 되는 그러한 오늘날 중국인들의 시조가 되기는 하지만 고조선이 시작할 때에는 이것이 서열이 밑으로 내려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라고 하는 이 글자는 바로 천신 하나님의 혈통 DNA를 받은 최초의 인물 세 분을 바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고 서열상으로도 그 다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받드는 그러한 족표가 바로 초자로서 자신은 신농 임금님과 그 아드님 따님을 자기가 받든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무 목자 이것을 보게 되면 이건 고향 임금님의 표시죠. 그 다음에 이것은 부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씨는 누구냐? 이것은 고조선 시대의 5대째 인물입니다. 이것은 새을로 우리가 새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족, 다시 말하면 소호금천 씨의 그 자손 중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천자의 자리에 오르거나 중요한 그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을 표현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 을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그 인물, 그러면 이것은 자신의 부계로서의
부계로서의 선조를 여기에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외조로서의 선조가 되는 고향 임금님 쪽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는 이것은 성이 되고 이것은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양잠신 뉘조와 황제족단의 그 족보가 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신농 임금님 족단의 그러한 족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게 되면 자, 여기 또 십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 귀뚜라미인가 뭔가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수천 년을 지나면서 여기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배자가 됩니다. 등 돌릴 배. 우리가 배반할 때 쓰죠. 등 돌릴 배. 다시 말하면 고조선이 붕괴되는 그 시점에 이런 표현으로서 자신의 상징을 삼은 인물이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드는 그 족단이 바로 황제 족단의 이 아로 표현되는 그 인물에 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배주자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 이 배주자와 형태가 90도로 꺾였습니다. 이 글자를 상하대칭으로 하게 되면 모양이 같기 때문에 이것은 뉘조와 마찬가지로 천신 하나님 다음에 따님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횡으로 뉘었듯이 이것 역시 세워진 것이 이렇게 횡으로 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은 이렇게 되어 있고 따님은 이렇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자신이 고향 임금님의 자손이면서 바로 이 양잠신 뉘조가 있는 족단으로 장가갈 인물,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이 지난 이후,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것이 가장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데요. 이것은 고조선이 지향했던 그 모계제 포나라 사회를 거부하고 그 이전 최초에는 2대2의 혼인제도를 고집을 했으나 여기 이 시대가 되면 1대1로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1대1에, 그러니까 배우자가 남자 하나, 여성 하나,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혼인제도를 지향하는 그러한 표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누가 그렇게 출발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뭐 상당한 서로 간의 이해 관계가 엇물려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겪고 서로 간에 어떤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자, 이건 앞에서 봤는데 겹쳐졌네. 자, 여기도 보면 바로 이 아자가 있고 배주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주자와 배주자는 이 아자가 다른 형태, 이 바깥으로 이렇게 신자가 나와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될 터인데, 그 중에 고향 임금님이 배주자로서 자신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이 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뉘조의 자손, 4대째 자손이 이렇게 배주자로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 고향 임금님의 자손과 이렇게 혼인을 했다 하는 것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자, 이것은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잠신 뉘조의 자손 중에서 4대째 인물을 나타내고, 여기 보면 이게 다 누에의 형태로서 이 구부러진 모습을 보였으나, 여기 보면 X자가 되어 있죠. XXX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자의 기원이 됩니다. 기자 조선할 때에 기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조선인이 뭐니 하는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한민족의 직계이거나 아니면 외가 쪽 인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피는 섞였고 전혀 남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자를 양 손에서 보호하는, 붙잡은 그러한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면 우리가 아는 이 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조선이 나오는 거죠. 이때의 자는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자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천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아들도 포함됩니다만 넓은 뜻으로는 그 천신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 바로 아자가 있고 여기 보면 큰 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된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과 다른 것이죠. 이것은 희화씨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희화씨의 자손 중에 누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자, 이건 잘 표현되었네요. 자, 이 아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뭐 중국 사람 같으면 주정 이렇게 읽겠는데 우리는 주주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배주자와 그 다음에 구술주자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역사에서는 이분을 일러서 고향 임금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향 임금님을 이렇게 주고받았다, 이었다, 계승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게 세 가닥에 세워진 그것이 보이죠. 그리고 그것을 양손으로 이렇게 붙잡습니다.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삼신을 모시는 그러한 여성을 나타냅니다. 고향 임금님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러서 모계 이렇게 읽습니다. 계. 바로 이것이 계로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 여기 신랑과 신부 이 두 사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삼신을 세운 깃발 그것을 잡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으로 읽습니다. 성으로 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또 다른 유목민족의 상징이 되는 여기 발가락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은 많이 이동하고 걸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징을 나는 유목민이요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의 배우자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부을 언덕 부자에 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을이라는 것은 새 을로 새김하지만 본래의 형태는 바로 누에입니다. 누의 을 이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왜 새 을로 했느냐? 이 양잠신 뉘조의 그 남자 자손들은 다 자신을 이렇게 새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소떼라는 것도 긴 장대 위에 새가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신농 임금님과 그 다음에 그 새를 토템으로 하는 소금전씨의 자손의 결합을 소떼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서 그 새를 상징으로 하는 그 뉘조의 자손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바로 이 누의 을자를 썼지만 새김은 새을로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새를 토템으로 하는 그 소호금전씨의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바로 새를 토템으로 하는 족단의 여성을 나타내니까 이것은 새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새가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다정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푸나로와이기 때문에
푸너와 모계제 사회였기 때문에 예, 남성 둘이 이렇게 친밀한 벗으로서 또 식구로서 이렇게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4대째에도 이렇게 이어져 왔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돼지 시자인데요. 이 돼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한민족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가 바로 이렇게 4대째 되는 이 알을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 씨는 본래 신농 임금님의 자손이었는데 이 황제 족단, 바로 이 새를 토템으로 하는 이 족단, 이쪽으로 장가를 와서 그 족단을 받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위로 이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 둘 사이에서 자식을 낳게 되면 다시 신동 임금님 족단으로 또 장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가 보낸다 하는 말은 장인 장모가 있는 그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불국사에서 발견된 그 십자, 그것은 경교와 관련시키는 그런 의미는 없는 것이고, 고조선 시대부터 고조선 시대 4대째 그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전해져 내려온 그 족단 한민족의 중요한 계보를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유물과 그 다음에 그 청동 기물에 기록된 그 탁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설명은 크게 필요가 없고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이 십자가 아니라 그것은 아자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와 아자 그리고 계자로 읽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유물의 내용과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국사에서 발견된 그 내용은 십자, 아자, 그 다음에 계자, 그리고 이 둘이 결합된 하나의 글자로서 할 때에는 갑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 읽을 수 있는데 최초의 글자는 바로 신이라는 글자, 천신 하나님과 그 따님 되는 양잠신 뉘조의 두 분의 결합으로 인해서 고조선이 출발했다고 하는 시조 인식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깔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두 분이 없으면 나머지 글자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십자만 보면 우리 학자들은 반사적으로 기독교, 즉 경교와 연결시킨다. 그 결과 불국사에서 발견된 석조 십자가는 경교의 영향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십자는 고조선 시대에 나타난 고문자로 수천 년간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한 몸으로 지녀왔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조인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제사에서는 영구불천입니다. 다른 조상들은 다 때가 되면 다 뒷방으로 물러나지만 이 두 분은 모든 제사에서 항시 중앙을 차지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또 동일한 위치에 있어도 가장 큰 모양으로 뭔가 이렇게 존중받는 그런 형태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으로 통해서 제사제도인 소목제도가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한민족의 문화는 다 이 두 분과 그 자손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는 고조선의 문자로서 신농 임금님 이분이 한민족의 부계이시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신이라고 읽을 수 있지만 이것은 삼신할미로 일컬어지는 모계의 시조가 되고 이 두 글자의 결합이 십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전통적으로 우리 역사와 공존해서 민족 문화를 포용하는 자세를 견지해 왔기 때문에 불교와 민족 문화가 결합한 사례가 석조 십자로 볼 수 있다. 즉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것을 불교에서는 잘 존중하고 이렇게 감싸왔기 때문에 불교 문화 속에도 우리의 시조 인식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볼 수가 있고 삼신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뒤에 사찰 뒤에 있는 그 전각 거기에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허연 수염을 들이운 그 어떤 어른이 호랑이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십자와 연결돼서 설명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허연 수염을 하신 분은 신농 임금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호랑이로 나타낸 것은 뉘조와 황제족단의 상징이 되는, 황제의 상징이 되는 호랑이, 이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 시칭을 고대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십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불국사의 석조 십자는 경교와 전혀 관련이 없다. 경교보다도 벌써 몇천 년 전서부터 한민족이 사용해온 또 인식했던 아주 중요한 시조인식이다. 고조선 시대부터 철저히 인식해온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금 그 시대마다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의 표현은 불로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은 태양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발로도 표현할 수 있고, 양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신 하나님의 상징, 그것이 계속 그 유목민족과 관련된 그러한 형태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형태가 달라져 버리면 우리는 이건 다른 사람인가 보다, 또 다른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십자라고 하는 것, 불국사의 십자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시조 인식을 그때 당시에 누군가가 그 십자를 소중하게 여겨서 그렇게 돌에다 새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는 신라시대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똑같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교보다 수천 년 앞서서 이렇게 그 전해왔던 이 자손들에게 대대손손, 자자손손 전해왔던 그 십자를 경교와 연결시키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고대 역사와 또 그 민속에 대해서 얼마나 개념이 없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